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체크해 보시죠. 그에 앞서서 오늘장 한마디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99도까지 아무리 가열하더라도 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끓는 점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격렬하게 물은 끓게 됩니다. 예전에 당잠사에서 겨울은 겨울의 마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투자의 관점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눈에 아주 잘 보이는 건 과정보다 결과일 텐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 뿅 하고 나타나는 공짜 점심을 믿고 리스크 테이킹이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이지만 가치 투자는 그 결과보다 과정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투자의 끓는 점을 만날 때까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민을 하는 과정,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현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가장 큰 이슈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었습니다. 당잠사에서는 3월 8일부터 이 장단기 금리차가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그 이후 한 달 후인 4월 초에 금리차가 역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었는데 다시 한번 간밤에 금리차 장중에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는 0.03, 일단 약간의 플러스권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아슬아슬한 그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비싼 게 정상이죠. 오래 들고 있을수록 금리를 더 줘야 하니까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간략하게 다시 짚어드리면 통상 2년물에는 금리 정책이 반영되고 10년물에는 경기 상황이 반영됩니다. 물론 10년물은 상당히 복잡한 요소들을 더 포괄적으로 반영시키는 편입니다만 설명을 위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차트는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차, 스프레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한 6개월에서 1, 2년 후에는 경기 침체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회색 박스가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닷컴 버블 붕괴 사태 때 이 이전의 금리 차가 한 차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먼 사태 당시에도 그 이전에 미리 금리 차가 역전된 바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쇼크 이 이전에도 금리 차는 한 차례 역전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통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실제로 하는 구간에서 이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데요. 3월 초에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그 당시에 금리 인상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너무 빠르게 이게 역전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찝찝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4월 초에 금리차 역전이 나왔고 간밤에 다시 한번 장중에 금리차 역전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금리 역전이 나오면요. 연준이 소방수 역할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책임론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 16일 FOMC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될지 시장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앞서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역전 후에 경기 침체가 바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잡히는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3월에 당잠사 내용 복기를 해보실까요? 3월 전쟁 발발 이후에 중요한 부분이 이 정치적인 이슈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경제 타격으로 전이가 나타날까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전쟁 발발이 경제까지 연쇄 파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물가 상승은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건을 사려는 욕구가 커지니까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런데 어떠한 특수한 이유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지갑을 더 닫고 기업은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고용이 다시 축소되고 그러면 또다시 내가 월급 버는 게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머니를 닫게 됩니다. 이 역순환의 고리,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당시에
1, 2차 석유 파동 때요. 아랍에서 석유 가격 4배를 올리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심하게 겪은 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불길한 예감을 벗어나진 않는 걸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가가 문제입니다. 국제 유가는 결국 간밤 120달러를 강하게 뚫어버린 상황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차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 자료부터 쭉 긴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2008년 당시에 14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그 이후 처음 보는 고점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근거들을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 안에 그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보다 넓은 자료들을 오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지금 11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푸틴플레이션을 현재 누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푸틴플레이션, 푸틴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신조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한 러시아가 지금 역대급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무기인 이 에너지를 수출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에너지 대금을 지금 루블화로만 받고 있죠. 전쟁 이후 100일간 에너지 수출로 125조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는 보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금융시장도 이 러시아 쪽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달러당 루블화의 가치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갈수록 루블화의 가치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 전쟁 발발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이때는 루블화 가치 이제 휴지 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세를, 강한 가치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요.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그 다른 국가 물가 잡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9.5%대로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잘 살고 또 러시아와 함께하는 국가들도 잘 살고 있는 상황. 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인도 등은 이 오펙보다 싼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면서 이 호황을 함께 누리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물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쇼크는 간밤에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당장 이번 달에 미국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 가지고는 어림없다. 자이언트 스텝이 나와야 된다라는 심리가 CME 페드워치 차트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어제보다 더 이동이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 50bp 인상에 압도적으로 베팅이 몰렸었는데요. 간밤에 태세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75bp 자이언트 스텝에 압도적인 베팅이 몰렸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고를 다시 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물가 쇼크는 투자 심리에도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이 공포에서 극도의 공포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도 이전 상황의 이 심각한 위험 수준을 알리는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가 3월 팬데믹 쇼크인가요? 예, 전쟁 발발 당시 상황까지 공포가 치솟은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3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낙폭이요. 어제보다 더 심한 모습입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그렇죠. 4.68%의 급락으로 만선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모두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나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대부분이 큰 폭의 약세를 시현한 데 이어서 전체 상장 종목 중에서 한 90%에 육박하는 종목들이 이날 떨어졌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그동안 잘 버텨줬었던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급락을 했고요. 부동산 섹터 등등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소식 몇 가지는 정리하고 가볼까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문 기업 온세미컨덕터 인수 루머 소식이 좀 어제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NXP가 아닌 온세미컨덕터를 인수할 수 있다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 중국의 IT 전문 매체에서 이걸 좀 보도한 건데요.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사실 근거가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서 산업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을 듯해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의 강자 기업입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전기차, 자율주행, ADAS, ADAS라고 일컬어진 이 트렌드의 수혜 기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관련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비슷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실제로 현대모비스도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 조직을 정비하고 개발 과제를 선별하는 등의 현대차 그룹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작업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시작된 흐름인데요. 최근 그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사업 조직 정비하는 내용, 그리고 이것을 따로 떼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몰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까지 오늘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